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 사안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긴 했었는데 너무 깊숙이 다루는 것 같아서 한동안 좀 거리를 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텍스트로만 봤을 때 충격적인 폭로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는데 아무래도 텍스트로 볼 때보다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직접 가서 파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재판장에 직접 가서 유영재 씨도 보고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는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단편적인 기사로만 담기에는 전체적인 큰 흐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선 재판에서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분이 재판 현장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충격적인 당시 상황을 모두 전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본인께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밝히는 데 대해서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으면서 부득이하게 본인의 피해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차마 입에 담기기가 어렵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기억나는 워딩들을 살펴보면 유영재 씨가 아침에 젖꼭지를 꼬집었다. 뒤에서 안았는데 성기가 닿았다. 자신의 성기와 고환을 들어 세웠다. 이와 같은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충격 그 자체인데요. 결과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끝에 이와 같은 진술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재판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현장에 갔는데 저도 유영재 씨를 한 번도 그동안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오늘 처음 보게 됐습니다. 일단 저도 현장에 가서 영상을 찍었어요. 원래 그 수원지법의 해당 법원이 앞쪽으로 오는 정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유영재 씨가 재판 5분을 앞두고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사진을 찍는 취재기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대략적으로 한 6, 7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사진기자와 동영상 기자를 보고 좀 피해서 뒤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입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영재 씨가 피해 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영재 씨의 모습이 찍혔는데 제가 찍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재 씨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고 왔지만 사실 재판에 대한 준비는 상당히 철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영재 씨가 선임한 로펌이 3대, 5대 안에 들어가는 대형 로펌을 선임한 데다가 담당 변호사 역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영재 씨가 얼마나 이번 재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영재 씨가 아니라 유영재 씨 변호사분께서 유영재 씨를 찍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고 한마디를 좀 하시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유영재 씨가 재판장에 들어갔고 재판장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원래는 피고인 측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3가지 이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번 사안이 대중들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두 번째는 유영재 씨의 방어권 보정, 세 번째 원래 재판 자체가 공개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원칙을 깨기가 좀 그래서 비공개보다는 공개 재판으로 진행이 되게 됐다. 특히나 피고인 유영재 씨 앞에서 어떤 진술이 나올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히셨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너무 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자들을 상대로도 재판장께서 얘기를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무 민감한 부분은 좀 배려해달라라는 차원에서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걸 왜 국민들이 알아야 되냐. 이미 알려진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왕 알려졌다면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오해가 없도록 확인을 해보자 라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선우은숙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검은색 정장을 입으시고 출석을 하셨어요. 유영재 씨랑 이제 마주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두 분께서 약간 눈을 거의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차례 살짝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선우은숙 씨가 재판장을 향해서 진술을 할 때 유영재 씨는 역시 선우은숙 씨를 직접 마주하지는 않고 재판장 쪽을 바라보면서 애써 외면을 하면서 진술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우은숙 씨에게는 2명이 질문했습니다. 한 분은 검사 측, 한 분은 유영재 씨 변호사 측이 질문했고요. 먼저 검사 측의 질문이 상당히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간의 의문들이 하나하나 풀리는 내용들이 적지 않았는데 첫 번째는 언니를 왜 집에 들였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선우은숙 씨가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본인이 40년 동안 그냥 여배우로 살면서 집안일을 거의 안 해봤고 더욱이 둘이 합가한 집안 자체가 80평이래요. 80평. 유영재 씨한테 합가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집을 홀로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외부에서 가사도우미를 부르면 안 되느냐 라고 했더니 유영재 씨가 외부인이 들어오는 게 불편하다. 유영재 씨가 그동안 결혼 과정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루 삼시세끼를 좀 차려달라. 집안에서 밥을 차려달라라는 요청이었는데 집안일이 서툰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새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하니까 선우은숙 씨가 언니분에게 먼저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언니 혹시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고, 이 언니가 먼저 이제 유영재 씨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다, 도와주겠다. 왜냐면 이 언니 자체가 선훈숙 씨에게는 언니이긴 하지만 엄마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선훈숙 씨를 위해서 굉장히 희생을 많이 했던 언니였기 때문에 흔쾌히 선훈숙 씨를 돕겠다고 나섰고, 유영재 씨 역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언니라면 괜찮다. 그래서 외부인이 아닌 언니, 친언니분이 도움을 주게 됐다. 두 번째는 언니에게 추행 사실을 들은 바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2024년 3월 24일경 들었다고 합니다. 언니가 그간 당했던 일을 선훈숙 씨에게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간에는 올해 초에 선훈숙 씨와 유영재 씨가 별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죠. 선훈숙 씨와 유영재 씨가 서로 싸워서 선훈숙 씨가 집을 떠나서 제주도에 갔는데 일주일 넘게 유영재 씨가 단 한 번도 문자를 보내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심을 굳히고 이혼 서류를 냈다라는 것이 선훈숙 씨의 입장이었는데, 이게 첫 번째 갈등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냐? 불륜 정황 문자가 있었대요. 그게 언제냐? 지난해 11월 달에 유영재 씨와 크게 다툰 적이 있대. 왜 다퉜냐? 유영재 씨가 다른 여자와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잘자, 사랑해, 미투라는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하트 이모티콘까지 그려져가지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선훈숙 씨가 큰 충격을 받고 이미 지난해 12월 달에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도 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 서류까지 법원에 제출을 했지만,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에 18년 동안이나 혼자 살면서 황혼에 어렵게 재혼한 거 아니냐. 그런데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되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이혼 서류를 취하를 했는데, 당시에 유영재 씨가 직접 각서까지 쓰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시 법원에 제출했던 이혼 서류를 다시 가져왔다. 그래서 이미 부부 관계에 있어서 지난해 11월 달에 불미스러운 문자를 확인한 그 이후부터 사실상 두 부부는 굉장히 큰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작년 12월 이혼 소송 문제를 언니가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언니가 그때 처음으로 갑자기 이번에도 취하면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녹취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해서 녹취를 처음 듣게 됐고, 그 녹취를 듣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언니의 성추행 사실을 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취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유영재 씨가 자신의 행위 일부분을 인정한 내용이 담겼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은 상당히 더 긴 모양이에요. 선훈숙 씨의 말로는 해당 녹취상에 이 얘기를 어떻게 선훈숙 씨에게 하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유영재 씨의 목소리가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담겼다는 거예요. 사실상 언니를 추행한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본인은 받아들였다. 실제로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이 녹취를 듣기 전에도 선훈숙 씨가 언니로부터 유서방이 잘못하면 성추행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도 들었는데 왜 그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23년 하반기에 언니가 선훈숙 씨에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대요. 유서방이 가끔 나갈 때 나를 툭툭 친다, 말로 했대요, 말로. 이게 습관이 되면 성추행으로 걸릴 수도 있지 않느냐, 조심하라고 해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선훈숙 씨가 그 어떠한 상황도 모르다 보니까, 아니 성추행? 아니 언니가 너무 나간 게 아니냐, 그때 언니 유서방이 고마우니까 그랬겠지, 큰 생각이 없이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추호도 유영재 씨가 언니를 상대로 그런 일을 벌인 줄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충격적인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유영재로부터 아침에 성흉이 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검사 측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 친언니의 주장에 따르면 유영재 씨가 언니를 상대로 그런 특정 행위를 할 때가 모두 오전 시간대였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선훈숙 씨도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들은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친언니분은 극심한 공황장애까지 시달리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 유영재의 유자만 들어도 죽고 싶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좀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들이고,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정말. 그래도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해드리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훈숙 씨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한 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녹취를 듣고 사실관계 파악을 한 이후에 선운숙 씨가 아드님에게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나중에 기사가 난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을 좀 꺼려해서 사전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아들에게 녹취 파일이 있다고 얘기를 못했는데 이모가 6, 7kg나 빠졌대요. 그래서 극심한 공황장애까지 시달렸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영재 씨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자신의 유튜브 라방을 이어갔다. 심지어 이혼 당일에도 했고 3월 17일 집을 나가는 당일에도 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혼으로 인해서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언니분 입장에서는 유영재 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뭔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특히 유영재 씨와의 이혼 소식이 밝혀지면서 평소에는 200~300명 정도 봤던 유튜브 라방이 6~7천 명 보는 과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니까 언니분은 하나하나 듣고 더욱더 이제 마음의 병이 깊어졌던 모양입니다. 언니분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욕먹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선운숙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봐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댓글에는 선운숙 씨를 상대로 남자 잡아먹은 년, 여시 같다. 그러니까 2번 이혼했지. 라는 댓글들로 도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소를 망설였던 이유, 여기가 좀 안타까웠는데 언니가 굉장히 고소를 하고 싶어 했대요. 근데 왜 못했느냐? 나는 일반인이라서 괜찮은데 동생이 유명 연예인 아니냐? 내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알리면 동생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때 당시에 선운숙 씨가 언니분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미 방송을 45년 동안이나 했다. 그냥 나 은퇴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아이들에게도 이모가 고소를 하려고 한다. 나중에 기사로 보면 섭섭할까봐 미리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선운숙 씨의 자녀분들은 이모의 고소를 되게 굉장히 만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엄마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운숙 씨가 굉장히 단호하게 만약 내가 여기서 이모를 모른 채 한다면 이모의 시체를 보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친언니분의 고소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참 이제 검사 측의 질문이었습니다. 유영재 씨의 변호인 측은 당연히 선운숙 씨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영재 측 변호인 질문 내용을 보면 유영재 씨가 동거를 언제부터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2022년 10월 4일에 합가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2022년 8월 12일에 했다. 그래서 유영재 씨와 선운숙 씨가 처음에 그 신혼 초에 가사 문제로 싸운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있었다. 유영재 씨가 신혼 초에 가사 도우미가 안 된다고 해서 언니의 도움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이 취지가 굉장히 좀 날카로웠던 것이 언니를 쓴다는 것이 왜 가사 도우미를 안 쓰고 언니를 썼냐. 그거 다 선운숙 씨 편하려고 쓴 거 아니냐. 유영재 씨와의 의사와는 별개로 선운숙 씨의 의지로 쓴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운숙 씨의 답변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나는 가사 도우미한테 돈을 주고 쓰는 게 훨씬 편하다. 근데 언니한테 도움을 받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께서는 가사 도우미를 쓰고 싶었는데 유영재 씨가 외부인을 들이는 것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부득이 언니를 썼다라는 겁니다. 언니가 4월 동안 동거를 하는 부분을 유영재 씨가 동의를 했느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언니분이 많게는 일주일에 4~5일 동안 선운숙 씨의 집에 기거한 적도 있었거든요. 집안일을 돕다가 이런 부분을 언니가 동의를 했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애초에 일주일에 5일은 우리 집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가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집안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없으면 가도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언니가 와서 도와줬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영재가 친언니가 집에 와서 가사 업무를 도와주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반대를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유영재 씨가 친언니가 와서 도와주는 걸 원치 않았다면 애초에 언니를 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선운숙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유영재 씨와 처형과의 관계는 좀 어땠는지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갔는데 선운숙 씨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유영재 씨가 친언니를 상대로 그런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는 선운숙 씨가 사실 예상조차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호칭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참 눈길을 끈다? 굉장히 관심 있는 사안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언니는 유영재 씨를 유서방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유영재 씨는 친언니를 언니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영재 씨한테 아니 처형한테 왜 언니라고 부르냐 라고 계속 이렇게 짚어줬는데 유영재 씨가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친언니한테 언니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호칭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 앞에서 친언니와 유영재 씨 간에 가벼운 스킨십을 한 걸 본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가 밖에 함께 나갈 때 유영재 씨가 언니한테
갔다 올게 언니 이런 식으로 친 적은 있어도 뭐 딥한 스킨십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소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유영재 씨 염색을 친언니에게 부탁한 적이 있느냐? 유영재 씨가 우리 친언니가 나 염색까지 해줬다, 그만큼 가까웠던 사이라 라고 주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선운숙 씨가 있다, 내가 보는 앞에서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유영재 씨의 내성 발톱이 좀 심해서 언니분이 남대문 약국에 가서 약까지 사다 줘서 발라준 적이 있다, 내 앞에서 발라준 적이 있다 라고까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유영재 씨와 친언니 간의 그 처형 간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언니가 공황장애까지 걸릴 정도로 크나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2024년 3월 17일로 좀 파악이 되거든요. 친언니가 유영재 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간 순서대로 보면 3월경에 선운숙 씨가 이혼 서류 제출을 했습니다. 3월 17일날 유영재 씨가 집에서 나갔거든요. 언니가 이 기간 3월 11일에서 3월 17일 사이에 유영재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동안 네 나한테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용서해줄게 라는 취지의 대화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녹취 파일이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유영재 씨가 자신의 행위 일부분을 인정했다. 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은 유영재 씨가 해당 녹취에서 이걸 어떻게 선운숙에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담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약간 좀 황당한 질문이긴 했는데, 유영재 씨가 언니의 가슴을 만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라고 선운숙 씨에게 유영재 씨 측 변호인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선운숙 씨도 굉장히 좀 직설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상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가 같이 있을 때도 하물며 아내인 본인에게도 거의 만진 적이 없는데 언니한테 그랬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독특하죠. 종합해보면은 이런 불미스러운 행동이 오전에만 이뤄졌고, 선운숙 씨가 없을 때 이뤄졌고, 선운숙 씨에게도 거의 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례에 걸쳐서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 간에 이혼 위기가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11월에 불륜 정황 문자를 발견했을 때 12월에 이혼 서류 제출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언니가 선운숙 씨에게 조언을 하긴 했대요. 야, 사람 안 바뀌는데 너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아깝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라, 약간 이혼을 권유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행 자체가 2023년 3월 달부터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 입장에서는 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선운숙 씨가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니까 이혼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최종적으로는 동생인 선운숙 씨에게 추행당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니가 녹취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녹취 파일이 생성된 거잖아요. 언니 입장에서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믿어줄까봐 녹취를 하게 됐다. 근데 그 녹취 과정에서 어떻게 선운숙에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유영재 씨의 음성 자체가 굉장히 쇼크했다는 겁니다. 언니의 입장은 사실 언니는 처음에는 고소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유영재 씨의 진심 어린 사과만 받고 싶었다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통화를 했는데, 유영재 씨는 이혼 당일에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집을 나간 그 당일에도 라이브 방송을 하고, 나름대로 아내였던 선운숙 씨에 대해서 악플들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남자 잡아먹은 뭐 년이다, 뭐 여시다, 그러니까 이혼을 2번 했지라는 그 댓글들을 다 방치하는 걸 다 보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모두 지켜봤던 언니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황에 빠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고소를 하고 싶다. 그런데 유명 연예인인 동생이 걸린다, 내가 결국 고소를 하게 되면 동생이 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언니분 입장에서는 부엌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언니분이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과정에서 유영재 씨가 뒤에서 안았고, 그 과정에서 유영재 씨의 성기가 닿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치욕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자료가 없으면 안 믿기잖아요. 지금 우리도 안 믿기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유영재 씨와의 통화를 녹음까지 하게 됐다. 이제 그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약간의 문제는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냐면 선운숙 씨 친언니가 유영재 씨와의 그 통화 녹취 파일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유영재 씨에게 용서를 해줄 테니까 얘기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나 봅니다. 용서를 해주겠다, 비밀을 지켜주겠다 라고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영재 씨의 그 행태를 보면서 참지 못하고 고소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성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서를 해주겠다고. 이 통화 녹취가 다음 재판에 재판장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재판장에 공개가 되는 행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재판장들이 사무실에 가서 그 해당 녹취를 들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재판에서 유영재 씨와 선우은숙 씨 친언니 간에 나눈 대화 내용이 모두 공개될 예정입니다. 물론 유영재 씨가 잘못한 것도 맞는데 선우은숙 씨에게도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유영재 씨와 이혼을 하게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유영재 씨가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본인의 이혼 변호사의 비용을 대달라고 요청했대요. 그러니까 선우은숙 씨는 본인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변호사도 쓰고 남편의 변호사도 본인 돈으로 선임해주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영재 씨에 대한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애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유영재 씨가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받고 굉장히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이 우셨대요. 그래서 좀 약간 납득이 좀 가지 않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선우은숙 씨 측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뭐냐? 만약 유영재 씨가 계속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고 재판 안 하겠다, 이혼 안 하겠다라고 버티면은 결과적으로 언니를 성추행했던 사람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든 하루빨리라도 유영재 씨와의 그 혼인관계를 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자료도 청구를 안 하고 유영재 씨의 이혼 변호사도 대주고 유영재 씨가 심지어 무슨 와이파이 같은 것도 집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할 때 와이파이 비용 같은 게 발생했나봐요. 그것도 선우은숙 씨한테 내달라고 해서 선우은숙 씨가 내줬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잔혹하다. 이런 현실 자체가 굉장히 차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